안녕하세요. 명예의 건강 비결 문지혜입니다. 현대인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걷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짧은 거리를 걷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역시 우리의 일상이죠. 하지만 우리가 귀찮아 했던 계단 오르내리는 일과 짧은 거리를 걷는 일이 질병으로 인해서 숨이 가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작은 움직임에도 숨이 차는 협심증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치료하는 명의 권현철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교수님, 오늘도 쉽고 재미있는 방송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심혈관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주변에요, 고혈압 얘기 참 많이 하죠. 고혈압 앓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좀 흔하게 생각하는 병이 아닐까 싶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봐야 할 필요성도 느껴지는데, 고혈압이라는 게 어떤 병일까요? 간단하게 혈압이 높은 병이죠. 네. 혈압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몸에 혈액을 보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양소와 산소를 온몸에 보내주기 위해서 일정 압력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 압력이 너무 높으면은 보내는 혈관에 무리를 미치게 되고, 혈관이라는 건 우리 온몸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장기, 뇌나 심장, 콩팥 같은 장기들이 손상되는 병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도 있겠죠? 그게 좀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요. 주로는 뭐 심장 작용이 너무 크거나 또는 혈관이 너무 좁거나 또는 이것을 조절하는 이 신경 분야, 주로 자율신경계 분야가 잘못돼서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지만 알고 보면 무서운 병, 고혈압. 무엇인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심장은 끊임없이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면서 우리 몸 곳곳에 혈액을 흘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한다. 이때 혈액이 혈관 속을 통과하면서 혈관 벽에 미치는 압력이 바로 혈압이다. 혈압은 심장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뿜어낼 때 가장 높은데 이때를 수축기 혈압, 심장이 확장되면서 혈액을 받아들일 때를 확장기 혈압이라고 한다. 수축기 혈압이 120, 확장기 혈압이 80 사이면 정상 범위.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 둘 중 하나만 기준치를 초과해도 고혈압이다. 통상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확장기 혈압이 90 이상일 때를 고혈압이라 한다. 고혈압 진단 수치. 기준을 한번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정상 수치는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뭐 120에 80 이 정도. 근데 막상 고혈압의 수치는 잘 몰랐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선생님. 가장 뭐 정상적인 혈압이란 120에 80인데 사실 120에 80이나 뭐 100에 60이나 사실 위험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140에 90 이상, 그것도 뭐 3번 이상 재어서 140에 90 이상이 나오면은 그것을 고혈압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또 그때부터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 사이에 120에 80에서 140, 90 사이는 치료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주의하시라는 그 정도의 이제 전고혈압, 고혈압 의심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왜 혈당 같은 거 체크할 때도 주로 뭐 어느 정도 시간대에 하는 게 조금 더 그나마 그 정확하다라는 게 있잖아요. 고혈압도 뭐 오전, 오후 어느 때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 고혈압은 많이 재서 아무 때나 많이 재서 전체적으로 140에 90을 넘는 것이 많이 나오면은 예를 들면 뭐 5번 쟀는데 3번 이상 나온다든가 그러면 이제 고혈압 치료를 하는 게 맞고요. 시간에 따라서 혈압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또 사람마다 틀리고
어떤 일정 시간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 뭐 아침 시간 또는 저녁에 자기 전을 추천하긴 하지만 네. 절대적인 건 아니죠. 아, 그렇군요. 그럼 고혈압도 역시 24시간 이 혈압이 어느 정도로 오르고 내리는지를 혈압이 있는 환자들이라면 늘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런 면도 있고요. 예. 또 너무 주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루에 한두 번씩 시간 관계없이 재보시는 걸로 아주 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느 날 딱 쟀는데 이 혈압 수치가 막 170, 180 이렇게 나올 때도 간혹 있을 것 같아요. 이럴 그렇죠. 때는 뭐 다음에 응급하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좀 대처할 방법도 생각해놔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대수롭지 않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혈압이 영향을 미치려면은 140에 90 이상이 10년, 20년 쌓여야 생기거든요. 예. 잠깐 올라가는 건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저게 잠깐 올라가는 거는 저는 한 200을 넘기면은 좀 긴장을 하는데 그때도 네. 약을 드시거나 응급 상황이라고 그러진 않고 좀 안정을 해서 한참 본 다음에 천천히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혈압이 뭐 170, 180 된다 그래서 약을 드리면은 네. 좀 한 1시간쯤 뒤가 되면은 저혈압이 됩니다. 너무 그게 더 위험할 수 있고요. 일시적인 혈압 상승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꼭 그 어느 기업의 회장님들이 아이고! 이러면서 네. 뒷목을 잡고 그랬단 말이야! 하면서 쓰러지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혈압 하면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네, 알고 있는 게 대표적인 X죠. 대표적인 X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되게 그 고혈압 환자분들이 자기는 혈압이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다고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뒷목이 아프다. 그걸 많이 표현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뒷목이 아픈 거는 대개는 근육통입니다. 긴장성 두통, 근육통이 대표고 네. 그때 혈압을 재보면은 혈압이 높습니다. 네. 왜냐? 아프니까요. 손가락에 바늘로 팍 찌른 다음에 혈압 재보면은 그래도 높습니다. 아프니까 혈압이 높은 거죠. 거꾸로 혈압을 낮춘다고 통증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런 경우에 혈압을 안 재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재더라도 높더라도 좀 쉬면서 그러니까 완전 고혈압이라는 거는 완전 편안한 상태에서 혈압이 높아야 그걸 고혈압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고혈압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뭐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치료. 생활 습관 치료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몸무게. 네. 몸무게가 가장 뭐 비대할 비만일수록 혈압 높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칼로리 섭취, 동물 지방 섭취 이런 것들은 좀 제한해야 되는 거는 고혈압으로 인해서 나중에 심장병이나 뇌에 병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고요. 가장 효과적인 것이 역시 약물 치료입니다. 고혈압 약은 평생을 먹어도 별로 문제 없게 된 아주 안전한 약이거든요. 네. 그래서 효과적으로는 약을 드시고 그 나머지로는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해서 네. 그 보조를 맞춰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고혈압은 한번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게 잘 고쳐지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그건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 네. 예를 들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고혈압이라서 약을 먹었는데 몸무게를 뺐다.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럼 혈압약 끊어야죠. 혈압약은 중독성 약이 아닙니다. 네. 마약도 아닙니다. 높기 때문에 낮추는 약입니다. 고혈압이 평생 가기 때문에 평생 드시는 건데 네. 뭐 스트레스가 사라졌다든가 또 몸무게 빠졌다든가 그런 경우에 좋아지면은 혈압약 끊어야죠, 당연히. 약물 말고도 생활 습관만으로도 고혈압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근데 약물로도 치료가 안 되는 고혈압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하죠? 그걸 소위 뭐 저항성 고혈압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보통 우리 정의하기에 한 3가지 약물을 먹어도 서로 다른 3가지 약을 같이 써도 혈압이 140에 90 이상이 된다든가 또는 조절되더라도 4가지, 5가지 약을 쓰는 그러니까 약이 좀 너무 많죠. 그런 네. 경우를 저항성 고혈압이라고 그러는데 그 경우에 뭐 심장병, 뭐 뇌졸중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시도하신 네. 수술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네. 약물로 치료가 안 되는 고혈압을 수술하는 맞습니다. 방법인가요? 예. 약물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 네. 우리 혈압을 조정하는 신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입니다. 들어가는 혈관, 나오는 혈관 둘 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을 이 전극으로 절제를 함으로써
이 기능을 없애는 거죠. 네. 그럼으로써 이제 혈압을 낮추는 그런 시술이 최근에 도입이 돼 아직 상용화는 돼 있지 않는데 저희가 연구의 한 부분으로 현재 한 30명 정도의 환자를 시술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얘기로만 들으니까 조금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희가 화면을 준비해봤어요. 고주파 신장 교감 신경 차단술 함께 보시죠. 인체에서 교감신경이 가장 많이 집중된 곳이 바로 신장이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될수록 뇌는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 혈압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한다. 고주파를 이용한 교감신경 차단술은 대동맥을 따라 특수 제작된 관을 삽입한 후 고주파 열로 신장의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방법이다. 교감신경이 막히면 신장은 더 이상 혈압을 높이는 호르몬을 분비하지 못한다. 그만큼 혈압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자면 신장의 교감신경을 차단해서 혈압을 낮추는 수술. 예. 시술. 저희는 그냥 시술. 저희는 그냥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근데 이 시술도 약물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좀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일부는 뭐 혈관이 들어가는 길에 혈관이 안 좋은 사람은 네. 받기가 좀 어렵겠지만 대부분 가능하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혈압약을 완전히 끊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약으로 조절이 안 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네. 주변에 뭐 혈압 조절이 정말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시술이 있다는 걸 알고 좀 알려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더 발전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 명예 건강 비결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권현철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교수님 협심증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협심증은 그 심근경색하고 같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심근경색이라는 거는 혈관이 좁아져서 보통은 막혀서 혈관이 막혀서 심장의 일부가 완전히 죽는 걸 뜻하는 것이고 협심증은 좁아졌는데 이 평소에는 괜찮아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 활동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강남대로에 이 10차선인데 네. 그 중에 한 5차선을 공사를 하면은 한밤중에는 차가 통과합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고 되면은 꽉 막히잖아요. 그죠? 심장도 막히고. 이게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네. 평소에는 사는데 괜찮은데 운동을 하면은 산소 요구량이 한 4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 요구량을 못 맞추기 때문에 주로는 운동 시에 무슨 무거운 걸 들거나 운동을 할 때 가슴 통증을 느끼는 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협심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근경색은 혈관이 아예 막혀서 심장이 그렇죠. 죽는 것이고 협심증은 혈관이 점점 더 좁아져서 통하기가 어려워지는 증상이라고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저희가 화면을 준비해봤어요. 협심증에 대해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협심증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협심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심장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점점 좁아지는 협착성 협심증.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나 이물질이 쌓여 통로가 좁아지면서 혈류량이 감소하는 경우다. 협착과 상관없이 경련이 생길 때만 혈관이 수축하면 경련성 협심증이다. 둘 다 가슴 통증을 유발하지만 주로 언제 증상이 나타나느냐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생기는 협심증. 우리가 여러 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더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혈관이 좁아지는지 몇 가지 강력한 적이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들어보죠. 그렇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동맥경화 네. 또는 죽상경화라고 하는 그런 동맥경화가 가장 중요한 원인인데 여기 네. 이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혈관이 이 정상적인 혈관에서 안쪽 혈관 내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쌓이고. 전체적으로 계속 좁아지게 됩니다. 이 길로 혈액이 다니려면은 네. 좀 힘들어지게 되는 네. 그런 현상이죠. 가장 주의해야 할 것들은요? 동맥경화, 죽상경화의 위험 인자는 4대 인자가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흡연, 그다음에 유전적인 요소가 있고요. 운동 부족, 그다음에 경쟁적 성격, 그다음 비만, 뭐 네.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심증의 증상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시죠? 함께 화면으로 보시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협심증의 증상을 느낄 수 있군요. 예, 협심증 증세가 가장 잘 느껴지는 것이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언덕을 올라간다든지 또는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든지 그렇게 운동량이 늘어날 때 또는 무거운 것을 들 때 힘을 많이 쓸 때 그 심장이 활동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산소 요구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협심증 증세를 느끼고 대신 쉬면은 한 1분에서 3분 내에 금방 통증이 없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심근경색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5분 이상 증세가 계속되면은 그는 응급실로 빨리 오셔야 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오르내리는 게 힘들어 정도로 생각하시기도 쉬울 것 같은데 통증이 5분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겠군요. 물론 힘든 경우도 있죠. 네. 그러면 이 통증 같은 게 어떻게 올까요? 통증은 심근경색과 마찬가지로 가슴 가운데 손바닥 크기의 통증이 번지면은 왼쪽 팔 안쪽까지 번집니다. 가운데 손바닥 크기 왼쪽 안쪽 그리고 협심증은 쉬면은 좋아지고요. 심근경색은 계속 지속되는 게 특징이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킬 수 있는 부위에 국소적으로 따끔따끔 찔리는 듯 뜨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는 다 근육통이나 그런 쪽에 가슴 벽 통증이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적은 부위에 오는 통증은 협심증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군요.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협심증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의학 정보가 얼마나 맞는 얘기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협심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시작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께서 맞다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협심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50대 이후 가슴이 아프면 대부분 협심증이다. 하나, 둘, 셋. 대부분 하니까 아닐 것 같아요. X를 드셨죠. 저도 그 부분에서 X를 들었는데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딱 몇 분만 O를 드셨거든요. O를 들고 계시네요. 예. 아무래도 50대 이후가 되면은 심장이나 혈관 쪽에서 좀 많이 약해지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좀 가슴이 아프면은 좀 그쪽으로 더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O를 들었거든요. 네, 보통 협심증이라고 하면 50대 남성들에게 많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X를 드셨던 분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협심증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서요.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서 X를 드셨다. 저도요. 네, X가 맞습니다. 네.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렇다고 그래서 이 50대 이후의 분들이 가슴이 아프다고 이건 괜찮을 거야 라고 병원에 안 오실까 봐 조심스럽긴 하지만 실제로 가슴 통증으로 저에게 오는 환자의 한 10명 중에 8, 9명은 사실 심장이 아닙니다. 빈도상은 확률상은 제일 많은 게 뭐냐면 가슴 벽에 있는 근육통 또 관절통, 덕연골 관절염이라 그래서 요 심장이 숨쉴 때, 가슴이 숨쉴 때 움직이는 관절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절 통증이 제일 많은데 이게 전형적으로 손가락으로 짚을 수 있는 통증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바꿔서 50대 이후에 손바닥 크기의 통증이 가슴 앞에 있을 때 그 증세는 대부분 심장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국소적인 통증이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아까 여기 질문을 해주셨는데 50대 남성들에게 협심증이 가장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신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입니다. 그 다음이 70대, 그 다음이 50대, 40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50대는 아무래도 활동도 많이 하고 또 아시는 분도 많은 유명인들이 신문에 이제 돌아가신 거 나니까 이제 상당히 인상적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런데 실제는 60대가 가장 주의해야 될 연령대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협심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협심증으로 쓰러진 환자의 손과 발을 찔러서 피를 내야 한다. 하나, 둘, 셋. 저는 O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 X 드신 분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왜 X라고 생각하셨어요? 좁아진 혈관이 좁아졌잖아요. 근데 손을 따서 그게 혈관이 넓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X로. 그렇군요. 저는 O를 든 이유가
좀 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손발 10개, 20개를 다 따서 피를 내줘야 혈액순환이 잘 돼서 위급한 상황을 넘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어때요, 교수님? 예, 이게 분명한 X인데요. X예요? 사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데서 좀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네. 이거는 마치 뭐 자동차에 연료가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연료 탱크에 구멍 내는 거와 비슷한 행위인데 이거는. 네. 혈액순환 장애라는 게 혈액순환 장애는 혈관이 막혀야 생깁니다. 막혀야 생기는데 그 막힌 혈관은 뭐 다리 혈관이 막혔다면 막힌 혈관은 밑에 위에 있는데 네. 아래쪽을 뚫어가지고 그게 호전될 리가 없죠. 그죠? 그거는 뭐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알 수 있는 문제고. 네. 근데 교수님, 우리가 흔히들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발이 차.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발이 저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그럼 혈액순환 장애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안 맞는 말인가요? 혈액순환 장애라는 말을 저희 의사들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요? 대표적으로 손저림을 순환장애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대개는 신경 문제입니다. 가장 많은 게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네. 신경이 눌려서 저린 게 많고요. 특징적으로 상체에 있는 팔의 혈관은 동맥경화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온몸 혈관 중에 거의 동맥경화 안 오는 유일한 부분이 팔이기 때문에 팔저린 거는 정말 혈액순환 장애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대부분은 신경증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래서 제대로 된 의학 정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들 오해가 풀리셨죠? 근데 교수님, 이 협심증에도 종류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종류가 있는 건가요? 보통 저희가 나누기는 뭐 안정형 협심증,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크게 나눕니다. 네. 안정형은 이 막힌 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딱 고정돼서 막혀 있어서 그것이 그 운동 때 통증이 있고 쉬면 괜찮아지는 걸 뜻하고요. 네. 불안정형은 이게 갑자기 생겨서 더 심해져서 심근경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 동맥경화 자체가 불안정한 그런 네. 그런 불안정형 협심증이라 하는데 아주 또 특이한 이상한 협심증이 또 있습니다. 변이형 협심증, 좀 정상적인 협심증은 좀 다른 건데 경련에 있어 생깁니다. 동맥경화가 아니라 네. 혈관이 수축되고 뭐 늘어나고 그런 거에서 생기는 협심증이 전체의 한 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다 치료법도 다르겠네요. 다 다르죠. 알겠습니다. 자, 명예 건강 비결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너무 유명한 분이 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화가 이현채 선생님 나오셨네요. 어쩐 일이세요, 저희 스튜디오에? 권현철 박사님한테 네. 네, 협심증 때문에 오랫동안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나,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일하 하면 얼마나? 98년부터니까요. 아주 오래됐죠.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 이 협심증을 어떻게 아셨어요? 어떤 증상이 오셨나요? 처음에는 몰랐었는데요. 네. 처음에는 보면 이런 증세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계단 올라갈 때 숨가쁜 거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등산 이런 걸 할 때 이 장단지에 그 마비가 와요. 아파서 마비가 와요. 그래서 예. 앉아가지고 이 장단지를 풀어야 돼요. 만져가지고. 그리고 또 운전할 때. 이건 좀 위험한데요. 운전할 때 한 번씩 마비가 와요. 그러면 길가에 세워놓고 그 다리를 한 10분, 20분 풀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건 술을 많이 먹고 들어가서 자고 새벽에 깨게 됩니다. 뭐냐 하면 가슴에 멀미가 와요. 미식미식미식한 아주 기분 나쁜 가슴 복판을 향해 가지고 양쪽 가슴이 이렇게 쫙 말려 들어옵니다. 기분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번씩 심하게 술을 먹거나 밤샘에서 아주 무리하게 작업을 했거나 하면 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병원을 찾게 됐죠. 그러셨군요. 네. 교수님 처음 선생님 뵀을 때 상태 좀 기억나세요? 네.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담배를 뭐 엄청 피고 계셨다는. 그러셨어요? 이거라면 새가 뭘 뭐 수십 년간 피셨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증세는 아주 경련성 협심증, 그 변형 협심증의 특징이 뭐냐면은 네. 새벽에 잘 오고, 그다음에 추울 때 잘 오고, 가장 특징이 술 마신 다음 날 잘 옵니다. 거기다 혈관이 수축되는 그런 상태, 그런 걸 도와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 그게 딱 맞았거든요. 네, 네. 사실 이게 이 변형 협심증은 이 좀 심장 전문의가 특히 협심증 전문의가 아니면 잘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이제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증세를 들어보고 네. 특징적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이제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서 이
증명을 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선생님 네.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우셨네요. 네, 많이 피웠습니다. 술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드셨고요. 네, 그래서 그때 가끔 인터뷰를 하면 네. 만화를 무엇으로 그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설마? 술과 담배를 그리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럼 지금은 어떻게 그 진단을 받고 나서는 좀 줄이셨어요? 아니면 끊으셨어요? 지금 뭐 술도 마시지 않고요. 네. 담배도 예, 그때 끊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시군요. 아주 착한 네. 몸이 착한 상태시군요. 남자로 아주 살고 있군요. 아주 네. 모범적인 환자분이신데요. 아, 그래요? 중간에 실수는 있으셨죠. 네. 같은 처음 진단받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드리니까 바로 담배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 3, 4년 잘 끊으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미국을 좀 갔다 오느라고 네. 안 뵀는데 그 사이에 담배를 또 피셨더라고요. 아마 그때 영화 때문에? 네. 영화 작업 때문에 네. 아마 그러셨던 거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와서 진단했는데 또 더 심해졌어요. 어머나. 그래서 뭐 검사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잘 끊으셨어요. 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착한 몸 상태가 되신 거군요. 특히 경련성 협심증은 담배가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착하게 하셔서 지금 네. 경련약도 거의 끊고 네. 뭐 굉장히 건강하게 살고 계시죠. 선생님 지금은 그럼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은 아주 그래서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네. 많이 걷고 네, 그리고 그렇군요. 등산 이런 것 좀 하고요. 그리고 네. 음식 조절을 많이 하죠. 네. 기름기 있는 것. 사실 고단백을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 몸무게를 빼라라는 걸 굉장히 그 말을 잘 듣고 있죠.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우리 좋은 작품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명의진료실 시간입니다. 평소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 오늘 권 교수님께 이것저것 다 묻고 답변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나 질문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혈압이 좀 높은데 이제 약을 먹고 있는데요. 네. 그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지 평생 먹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예. 혈압이 처음 진단받을 때 얼마 정도셨죠? 180 정도 나갔거든요. 지금은요? 130, 140. 약을 몇 가지 정도 드시죠? 한 가지만 먹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요. 네. 혈압을 조절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몸무게거든요. 지금 아주 뭐 비만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몸무게 좀 있으시기 때문에 5kg 정도 감량을 하면은 혈압약을 끊으실 수도 있는데 고혈압약을 말씀하신 대로 평생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평생 혈압 유지되고 몸무게 조절도 못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고혈압의 합병증이 나타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뭐 다른 뭐 심장이나 콩팥이나 뭐 그런 데 이상이 있다고 이야기 들으신 건 없습니까? 예,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봤는데요.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진짜 몸무게를 빼고 운동을 많이 하셔서 약을 끊을 수 있는 길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건강 관리 그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뭐 술, 담배는 하고 있는데요. 예. 약을 계속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술을 많이 먹어요. 술 많이 드세요, 여전히? 아, 어떻게 해요? 고혈압도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담배도 안 하고 뭐 다른 문제가 전혀 없고 몸무게도 이게 괜찮은데 네. 혈압이 높다. 그러면 혈압 치료를 조금 덜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술, 담배도 하고 다른 위험인자, 콜레스테롤, 뭐 당 이런 게 같이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건 같은 고혈압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약을 끊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죠. 교수님 그러면은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술도 하시고 담배도 하고 심지어 많이 하신다잖아요. 방금 따끔하게 했습니다. 꼭 끊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겠죠. 평상시에 산책을 하면서 숨이 가쁘지는 않은지,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가슴에 통증이 있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심혈관 질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기대해주세요.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